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5시 38분 KTX를 타는데 아침에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안 잡혀서 서울역에 막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기차를 타자마자 문이 닫히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마치 영화를 한 편 찍고 오는, 그래서 기차 속에서 온갖 긴장이 풀려서 또 눈 떠보니까 진주에 도착해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돼가지고 연휴가 되다 보니까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만 월요일만 쉬면은 그냥 5일을 닷새 계속 쉬다 보니까 막 전부 다 여행이고 뭐 다 쉬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 어르신들이 여기 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매번 내려오지만 진주향교 소식은 정말 대단한 저한테 반향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소식이라는 것도 사라질 소자에다가 숨쉴 식자인데, 원래 소식이라는 것은 예컨대 당신 너 지금 김용재 소식 알아? 이렇게 말하는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옛날에 소식이라는 것은 살았냐 죽었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소자는 죽었고, 숨쉴 식자, 코자자에다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심자 쓴 거, 이건 살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역병도 있고 또 금방금방 또 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후에 호적에 등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식이라고 하면 살았냐 죽었냐의 의미고, 그래서 내 자식 여식이라고 할 때 아들 자자, 여자 여자, 내 아이가 살아있다, 자식이다, 여식이다, 이렇게 해서 또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단어의 뜻이, 한자 어휘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식으로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엊그저께 4월 16일 날 국회에서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나라 학생이건 국민이건 글을 못 봐요. 여기서 글을 읽으라는 건 뭐냐면 긴 글을 못 읽어요. 짧은 글.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거짓말 아닌데요, 제가 사범대학에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교사를 키우는, 예비교사를 키우는 데예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면서 매번 놀라는 게 뭐냐, 여기가 동해인데, 그러면 이 동해라고 하면 어르신들 전부 다 동력 동자에 바다의 자 생각하시죠. 동해라고 하면, 이거 동해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그 동쪽에 있는 바다로 생각 안 하고 동쪽에 떠 있는 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뭐예요 이게? 우리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관에 가면 혼숙 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혼숙이 뭡니까? 어르신들 대부분 남자 여자 이렇게 섞어서 자는 거 금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혼숙이 뭐라고 하냐면 혼자 자는 거를 혼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해요. 오죽하면 제가 외람되게도 한문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국회의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애들 똑똑하게 만드는데 정치적인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애들 다 바보 됐고, 어른들하고 지금 중간 세대, 이 학부모 세대들도 30대, 40대들도 말을 못하는 우천시, 금일 우천시, 그러니까 금일 우천시면 오늘 비가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강당에서 한다 행사를. 그랬더니 금일 우천시라고 학교 통신문을 보내니까 학부모들이 금요일 날 해? 금일을 금요일로 알아요? 우천시는 경기도에 어떤 새로운 신도시 우천시가 생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학교 회장으로서, 아니 애들 바보 만들고 학부모도 한자를 모르고
이렇게 돼서 한글로 써도 한글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4월 16일 날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또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서양인 백인이에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하버드에 있는 대학생 출신도요. 와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말 한글 잘하려면 한자를 알지 못하고서는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자 해야 된다 그러면 학습 부담 생기고 애들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학원비 들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 조금씩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자의 뜻 쓸 줄을 몰라도 그게 그런 의미에서 나왔구나 라고 가르쳐 주는 게 하나의 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유학을 공부하면서도 여기에 개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개념어가 이기이원론, 뭐 인심, 도심 많이 나오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철학적인 단어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오늘 조금 쉬운 방향으로 쉽게 말하자면 사상사의 흐름에서 이게 어떻게 정의되어 왔고 어떤 학문이 꽃피었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2시간 동안 한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학상장이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 제가 여기 와 단이 조금 높은 교단에 있지만 저도 항상 이 진주한교 오면 제가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 훗날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수 배우러 오는 거지 제가 무슨 지식을 전달하려고 오는 건 아니고요.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서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수업 시간이 훌륭한 어떤 보람 있는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목은 양명학, 공맹유학의 뿌리에서 나온 시대정신이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양명학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왜냐? 우리는 주자학의 시대에 살았고 주자학을 다 대부분 90% 이상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면 세부 학문을 이제 선택하잖아요. 뭐 공자를 선택해서 전공한다, 맹자다. 우리는 의사도 가면 성형외과다, 산부인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명학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모 대학 교수님이 주차장에서 김용재 학생 그래. 네. 뭐 전공 뭘로 선택했어? 그래. 저는 양명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거 학문도 아니요. 하지 마. 그거 교수 못 돼.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남이 안 하는 걸 한 번쯤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성균관대학교 기와장 있는 대학, 담벼락 기와장이에요. 공동체, 우리 유교 공동체,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산실이에요. 기와는 숙기와가 덮어주면 암기와가 받쳐주고, 덮어주면 받쳐주고, 기와장 다 아시잖아요. 기와장 하나만 빠지면 와르르 무너져서 이게 와해잖아요. 기와 와자에다가 풀어질 해자. 그만큼 결속력과 공동체의 협동심을 자랑하는 게 우리 유교 공동체인데 거기 간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안 써줬어요. 원서를. 너 거기 가면 취직 못하고 못 먹고 산다. 근데 제대로 지금 저는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학원 때도 양명학 한다고 했을 때 말리시길래 이 속에 뭐가 있구나. 나는 양명학을 해야 되겠다. 저는 양명을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분하고 나중엔 의절 가까이 됐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도 지금 은퇴하셨지만 양명학을 전공하셨는데 국내 양명학 박사가 없으니까 타이완에 가서 대만에 가서 양명학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나 현재도 우리가 유학을 공부하면 아마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도 양명학은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거 불교야.
불교학문 이거 이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의 오늘 모토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았을까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사상사 흐름 속에서 제가 짚어드리고 가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면 유학은 원래가, 유학이라고 하면 공자가 막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선비 학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막 삼천제자 72제자, 그것도 삼천제자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삼천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낙화암에 가보셨어요? 백제 의자왕이 낙화암 그 꽃이 떨어진 암석이다 해가지고 거기 의자왕이 삼천궁녀랑 떨어졌다고 하는데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3,000명 쓸 수 있습니까? 30명도 못 써요. 이거 부황부황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얼산, 이게 중국 발음에서도 마찬가지고 3이라는 거와 1000이라는 것은 발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예전에 농민가가 있었는데요.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에요? 우리 강산이 삼천리 강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뭐냐? 엄청 많다는 거예요. 3천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공자 제자가 3천 제자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뽑은 수제자가 72제자. 72제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기를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숫자가 옛날 사람들이 그 종이가 귀한데 거기에다가 허투루 썼겠어요? 마침표 하나 마침표도 없는 시대잖아요. 쉼표 하나 찍을 수 없는 시대인데 그 글자 하나 쓰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 먹물도 중요하고 붓털 하나도 소중하고 종이도 없는데 함부로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자 제자가 3천 제자가 아니고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혹시 오해할까 봐서,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 잘 안 하실 텐데 교수님들은 공자와 제자들이 뭐 72제자가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왔다 여기 관운상제 하게, 이거 아닙니다. 공자 살아 당시에 춘추시대 때는 공자를 인정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공자가 죽은 약 100년 후에, 100여 년 후에 맹자가 나왔는데 이미 중국은 봉건시대잖아요. 천자가 하나 있으면 형, 아우, 동생, 자식 전부 다 이걸 영토를 줘서 너가 다스려. 이게 봉건제도예요. 그런데 그 공자 돌아가시고 나서 맹자시대, 전국시대 왔을 때는 말들을 전국이죠. 전쟁, 싸움 전자에 나라 국자. 군웅할 거예요. 그때 누가 공자 말 들었겠어요? 야, 너 가서 효제 충신해.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효제 충신 언제 해? 다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전국시대 때는 뭐가 강했을까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국강병, 부유할 부자,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병, 병사들을 강하게 해서 굳센 강한 나라를 키워야 되겠다. 이걸 통일하는 게 진시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혼란한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한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비자? 선천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벙어리 장애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놈 잡아와라. 되게 재밌는 글을 많이 쓴다. 모순, 멋있다. 이 창과 이 방패, 모순이네? 다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거 멋있다. 나라를 갉아먹는 존벌레 5마리, 오두 존벌레? 그 오두 존벌레 중에 제일 존벌레가 뭐예요?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을 아는 놈이 법망을 피해간다 이거예요. 한비자 이야기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도 똑같잖아요. 법을 만들고 법을 아는 놈들만 돈 먹고 잡혀가고 지네들끼리 다 법망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법 몰라도 살아요. 그래서 한비자가 그런 놈들 잡아가라고 진시황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딱딱 없애고 통일한 게 부국강병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공자가 살았을 때 춘추시대, 맹자가 살았을 때 전국시대, 공자, 맹자, 유가의 사상을 하나라도 받아들인 제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자 맹자가 다 죽고 진나라 시황이 죽고 나서 한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한비자로 가야 돼? 다시 법으로 가야 돼? 아니에요. 한나라 구조 유방 폐하 유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으로 회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 군주가 그러면 진시황이가 책을 다 불태웠어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이거부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분서갱유가 있죠? 분서갱유가 아니라 갱유분서입니다. 제가 옆에다가 갱유분서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강오륜이에요? 아니에요. 오륜 삼강이에요. 사서삼경이에요? 아니에요. 삼경사서예요. 그래야 경서가 되잖아요. 삼경, 경, 사서, 서. 위아래로 하면 경서지 서경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다 써버려요. 이게 바로 꼼꼼하지 못한 우리의 탓입니다. 진시황이 선비를 먼저 파묻고 벌겋게 두 눈 뜨고 있는 선비를 생매장하잖아요. 41명을. 그리고 낙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공자 맹자 이것들 책 다 없애. 논어 뭐 이거 다 없애. 주역은 없애지 마. 그건 없애지 마. 다 없애요. 그리고 왕권을 창탈했으니까 갱유 분서가 맞죠. 공자 맹자 이전에 경이 요순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 그 시대에 오륜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륜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오륜의 순서가 임금과 신하로부터 시작합니까? 그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옛날 사람들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부터 나옵니까? 부자로부터 나오죠. 부모 자식부터 나와요. 우리가 맹자를 읽어봐도 뭐가 있습니까? 공자 논을 읽어봐도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 가르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자교육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식 바꿔서 가르쳐야 된다. 농번기에 그러면 내 자식 너가 가르치고 너 자식 나도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가 나온 거예요. 학교 가서 분사부 일체, 부모 마음으로. 공자도 그러잖아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가장 어려워서 여러 어르신들도 느끼시지만 부모 자식 간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허물이 없으니까 막말해요. 화나면. 친구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께 막말했다가 다시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 유친이 생긴 이유는 왜 그러느냐? 공자 이전부터 이 유학은 다 경험의 철학이에요. 칸트, 헤겔 이런 서양 철학처럼 순수 이성이 어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 형태 이전의 유해의 어떤 세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다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동양 철학은.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자식이 부모를 욕하고 존속 살인하고 지금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부자 유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인륜을 이야기할 때 군신 관계가 먼저 나오지 않고 부모 자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오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군신유의 뭐 이렇게 쭉 정해 부군신까지 가잖아요. 그게 오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한나라 때 뭐가 있었냐? 진나라 시황 때 막 환관 이 내시가 반란을 일으키고 안 되겠어. 지금부터는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어. 그래서 오륜보다도 뭐가 강화되느냐? 삼강이 강화되는 거예요. 삼강의 첫 번째는 뭡니까? 군이 신강이잖아요. 부이 자강이 아니고 옛날에 부자 유친이 있었는데 군이 신강으로 바뀌었잖아요. 임금과 신하가 먼저 나왔어요. 왜? 너 반란 일으키지 마. 내가 있어야 너가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의 장강. 부모한테 너 대들지 마.
이제부터는 학교 교육을 강화시킬 거야. 부의장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부의부강. 여기 여성 유림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켜주는 거야. 지하비를, 엄중히 불경스럽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한나라 때 와서 유학의 체제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유학의 체제를 갖고 싶은데 진시황이가 이렇게 한번 싹 쓸어버렸네. 그리고 한나라 다들 아시겠지만 항우 유방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누구하고 한번 싸웠죠? 초나라에 항우하고 싸웁니다. 요즘 뭐 드라마 이거 보면 중국에 초안지라고 있는데 초나라와 한나라하고 싸워서 항우가 지잖아요. 그때 항우가 열받아가지고 궁궐을 다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타버린 서적도 엄청났다는 주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없어요. 이때 한나라 고조 유방이 내가 유학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희들 한번 가지고 와봐라. 공씨 문중, 맹씨 문중에 야 자식 손자들 대대로 역대로 몇 대 손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침 이 중국 사람들이 책 불태우고 막 뺏길 때 다 땅속에 묻고 숨깁니다. 벽장도 우리는 옛날 한옥집, 저도 한옥에 살아봤는데 열면 다락이 있고 거기에 이불 놓고 막 그랬잖아요. 얘네들 벽장은 저 뒤쪽에 또 벽이 있어요. 옹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겹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데모하다가 황제한테 반란 일으키고 도망가는 애들 전부 다 그 벽장 속에 숨겨놨거든요. 그 조기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조기가 이제 오해를 받고 도망쳤는데 그 속에서 맹자를 읽어요. 그러니까 맹자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시대 때, 진시황시대 때. 그러니까 그걸 다 봐가지고 책을 내놔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혹자는 아니야, 나 몇 대 손인데 나는 그거 안 읽어도 돼. 나는 그걸 달달 외워. 공자 하기 제1편부터 6월 제일 끝장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또 일일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이 나왔고 그 책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유학이라는 게 뭐냐? 유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작은데 제가 보여드리면 유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드러울 유자하고 발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금일 우천시 한자 몰라서 우리나라 지금 젊은 친구들 말 못 알아듣는다. 이걸 제가 이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글 모르는 사람들 많았겠죠. 더군다나 한자였는데요. 그래서 양반들이 일부러 한자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똑똑해질까 봐. 근데 후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께서는 그 의미가 뭐예요? 발음이 약간씩 달라.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게 뭐예요? 훈민정음. 여러분, 제가 한자를 안 써도 되겠지만 훈민정음은 뭡니까? 가르칠 훈자에 백성민자죠? 바를 정자에 소리음자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소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낸 글자지 뜻까지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우산이라고 해서 이 우산이 비 올 때 내려받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비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자 세종대왕께서도 소리는 한글로 적되 뜻은 한자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아마 어르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는 약간씩 한글 가로 열고 한자가 병기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뜻 파악이 바로바로 돼요. 그런데 이제는 소리만 하지 뜻을 모르니까 한글 적어놓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수학에서 내심 그러면 삼각형 안에 이 도형 안에 같이 가운데 정 무게중심과 같은 것이 내심인데
어떤 학생은 내심,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렇게 알아듣기도 하고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육아의 서적을 다 끌어모았을 때도 야 도대체 육아 뭐야? 그 공자 맹자의 공맹이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거 뭐 얘는 또 뭐야? 왜 얘는 또 얘기야? 다른 건 경인데 시, 경, 서경, 역경 이거 다 경인데 왜 얘는 예경이 아니고 기록할 기자를 써야 돼? 막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이 발음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거에서 찾아보니까 뭘 이야기했느냐? 공자 맹자의 무리들이요. 공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전부 다 무당이 신정이었잖아요. 신정. 이 무당이 정치하는 걸 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정? 공자 이전에는 무당이 통치를 했어요. 아주 이거 뭐 아마존에 가도 원주민들은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는데 공자가 나와가지고 그거 황하가 범람했다고 이쁜 여자 한 달에 2번씩 10명씩 빠뜨려 봐라. 비가 안 오는지 홍수가 안 나는지. 공자가 일침을 가합니다. 자연현상일 뿐이야. 그러나 하늘의 무서움은 알아야 되겠지. 그러나 하늘에 무슨 귀신이 있어도 이걸 다스려? 아니야. 의미 없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의 가지노부 유키라는 가지신행이라는 학자가 밝혀낸 건데 공자 이전에는 이전에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제가 사상사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게 진시황이거든요.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섰을 때 요 시대가 공자가 살았던 시대고 이 전국시대 요 시대가 이 맹자가 살았던 시대거든요. 요 은나라가 망했을 때 은나라는 어떤 시대예요? 점치고 살고던 시대잖아요. 점으로 먹고 살던. 그래서 들어보셨죠? 사슴뿔 거북이 뱃가죽에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북이 뱃가죽 찢으니까 피가 이쪽으로 흐르네? 이게 전복자예요. 전복자. 피가 이쪽으로 흐르네? 그리고 거꾸로 씌우면 이게 전복자예요. 점치고. 이 은나라를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와서 그 점으로는 안 된다. 인문주의, 인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문학적, 역사, 철학 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글로 만들어서 성문화 시켜야 된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공자가 그걸 작업을 한 거예요. 집대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폐위시킵니다. 은나라 왕족들을. 무왕이 다 폐기시키죠? 그래서 이 은나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보시면 나라 이름도 바뀌어집니다. 훗날. 뭘로 바뀌어지죠? 네. 왜 상나라? 왜 상나라로 바뀌어졌겠어요? 은나라 사람들은 너 왕족이었어? 비단옷 입고 있었어? 너 귀족이었어? 너 가지고 있었던 요강단지까지 가지고 가서 팔아먹고 살아. 넌 이제 할 일이 없어. 너 책이 있었어? 너네 집에 뭐가 있어서 도자기가 있어서 다 그거 팔아먹고 살아. 너네는 이제 글을 읽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은나라가 상나라로 바뀝니다. 나라 이름이. 제가 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이따 양명학 주작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이잖아요. 선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농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인이고 상인이 뭐예요? 제일 꼴등이에요. 우리나라 이 삼일평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농공상 계급사회가 있을 때, 계층사회가 있을 때 지식인이 제일 높고 농자 천하지 돼 보니까 농업이 제일 그 다음이고 장인들, 대장간, 그 다음에 상인들이 최하위였어요. 자,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은나라를 멸하고 나서 상인으로 전락시키면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박지원이 조선 후기 때 허생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누라가 삭바느질하고 있는데 남편이 허생이 글만 읽고 있어. 남들은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당신은 20년 동안 책만 읽고 있냐? 그랬더니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물론 소설이지만요. 배운 게 글밖에 없어서. 그럼 그 글 아는 거라도 해서 빚이라도 얻어서 좀 돈이라도 좀 가져와라. 이게 허생전이잖아요. 그때도 상인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결론의 팁을 먼저 드리면
양명학은 이 산업공상이 이걸 풀자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제가 2차 시, 11시 넘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업동도. 다를 이자, 업자.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업은 달리해. 당신은 지식인이고, 당신은 장인이고, 당신은 상인이고, 나는 농민이야. 다 직종이 달라.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 달라? 아니야. 다 효자충신해. 상인들도 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그래. 상인 무시하지 마. 장인들 다 나라에 충성해. 나라에 전쟁 일어나니까 막 그 창을 만들어. 그 사람들 효자충신해. 양명학이 그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요. 파리에다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니까, 이란 전쟁 일어나니까 막 소련 가서 야 미국이 나쁜 놈이다 뭐 서로들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 파리에 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고 막 그 들어보셨잖아요. 야 거기에 어르신 사인 좀 해주세요. 주저학자들 사인 좀 해주세요. 주저학자들 사인을 안 해요. 말이 됩니까? 제가 좀 흥분했죠. 양명학자들은 삽이 다 털어가지고 학교 짓고 있는데, 양명학자들은 서간도에 올라가서 독립군 만들고 있는데 주저학자들은 사인도 안 해줘요. 그래서 왜 안 해주셔요? 사인하면 일본 놈한테 잡혀가면 주저학의 도통이 끊어지고 우리 학맥이 끊어진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학맥이 먼저입니까? 바로 저 시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 때 책을 모아놓고 찾아보니까 애당초 이 유자들은 은나라의 신권정치, 신들이 정치하는 걸 부수고 인간이 먼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위하면 너 효자충신해? 그리고 나는 나가서 다른 짓 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를까요? 나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너 부모야? 당신 할아버지세요? 할머니세요? 당신부터. 너 학생이야? 학생답게. 이걸 정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들한테 자기의 수신을, 자기의 수양을 가르칠 수 있는 방도를 만드는데, 그걸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서 기록으로 남기고 가르치도록 했죠? 스스로도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부드러울 유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스며들 유자입니다. 저기 다 적혀 있는 건데, 스며들 유자. 내가 학생 제자에게,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사제관에게, 내가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자식에게. 각자 포지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유에서 유로 스며들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자신에서 타인에게 스며들었죠? 이런 사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윤택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윤택한 세계가 됐죠? 모든 사람이 다 됐죠? 이게 바로 대동의 세계죠. 대동.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 그래서 공자가 나오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처음부터 교육자로 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자예요. 이런 분들이 내가 농사 지을 여력이 안 돼. 힘이 없어. 어르신들이 학교에 가서 훈장을 하시는 거죠. 훈장을 하시면서 교육을 해주죠. 젊은이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 이 앞에 거는 수신이죠. 그 다음에 뭐죠? 치인. 다른 사람을 스며들게 하니까. 또는 안인이라고 그럽니다. 편안한 한자. 수기 치인지야. 그래서 결국은 윤택한 대동사회가 되고, 그래서 선비유자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간사회에 공자가 나오기 전에는 인간사회에 비가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말릴 자, 인간과 자연계, 비와 달라고, 비 안 오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무당이었다면, 공자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유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인간세계와
이걸 아예 묶어버립니다. 이건 무슨 글자냐면 수요와 공급할 때 필요로 할 숫자잖아요. 인간 세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계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들, 공자가 데리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오니까 황하 지역의 위나라에서 황하가 범람한다고 젊은 딸을 잃고 손녀를 잃고 한 달에 2번씩 여자를 빠뜨리니까 그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위나라 황하에 오니까 여자를 빠뜨리는 일이 없어. 내 딸, 내 손녀가 안 죽어. 그러면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공자가 와서 이렇게 공자의 제자들이 왔다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 어떻게 키웠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아버지 넌 어떤 존재야? 너 손자 손녀는 어떤 존재야? 그걸 알면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살아생전에 효도를 할 줄 알고 상장례를 치를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의 학문이 되고 그 이후에 이 한나라 때부터는 그 사람들의 학문을 유학이라고 하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교육을 관온상제라고 하자.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이 이제 바야흐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유학을 권학 이념으로 세우는 거죠. 왕조가. 지금 우리가 아랍애들 싸우고 있잖아요. 잠깐 이야기하면 거기는 지금도 제가 무당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유일신이잖아요. 마호멧을 충성하는 아랍애들과 이란과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 이런 거 유일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은 전부 다 자기 부모의 그게 꼭 미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유일신은 아니잖아요. 당신네 할아버지도 당신네 할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도 언젠가는 내 후손을 지켜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와로 대표되었고 다만 여기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상근 습상원. 공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성상근 습상원. 내가 어디 가보니까 공자가 내가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 이쪽 사람들의 성품은 이래. 저쪽 사람은 성품은 되게 막 활발해. 여긴 조용해. 그건 좀 달라. 이쪽 사람들은 또 막 분노, 반항이 기질이 너무 많아. 이게 바로 뭐냐? 본성은 가까운데 살짝씩 다르다 이거예요. 습이, 이 환경적으로 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습은 서로 멀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 본성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해요. 일본하고 야구를 해요. 9회 말에 우리가 한국이 9회 말에 끝내기 투런홈런 쳐가지고 일본을 이겼네? 내내 지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을 때 우는 분 있지 않아요, 여기에? 너무 좋을 때 옆 사람 막 때리는 사람 있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많죠. 이게 뭐냐? 맹자가 말한 인의예지가 본성이에요. 성상근. 본성은 거의 비슷해요. 누구나 다 인의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슬프다.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요즘같이 아이가 귀한데 아이가 횡단보도 막 기찻길을 막 가서 막 싸주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본성은 다 비슷한데 그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접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을 때 막 울음이 나온 사람, 이거는 이 인의 덕성이 강하다 이거예요. 어지른 자. 이런 마음이 강한다는 건 뭐냐? 측은지심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환경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눈물이 많아. 너무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는 더 울고. 그 다음에 막 너무 불의를 못 참아. 이거는 맹자에서 말한 정의로울 자,
정의로움에 살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수호지심이죠. 내가 저걸 못 말리면 나 자신이 부끄러워할 숫자. 그래서 수호지심에 불타는 거예요. 기쁘면 막 오락오락하고. 이거를 또 우리 조선의 이재만은 사상의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공자 맹자 시대 때는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 나라에 가니까 이 나라 사람들 참 순종적이네. 이 황하에다가 여자 빠뜨리라니까 반항하지 않고 다 빠뜨리네, 여자 자기 딸들을. 아 근데 저기 제 나라에 가니까 내가 왜 내 딸을 거기다 빠뜨려? 반항을 안 해? 그 환경에 따라서 습자, 익힐 습자,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서로 사람들이 약간 멀었다. 그러면서 성상근 습상원이나 관원상제의 효제 충신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부국강병이 되었고 이제 이 유학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그런데 송나라 때 와서는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공자시대 때 모든 게 잘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진나라 다음이 이제 한나라가 들어섰잖아요. 한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한나라가 400년 갔어요. 그나마 중국에서 최대 장수한 왕조예요. 진시황 50년도 못 갔어요. 한나라가 최대 장수한 왕조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학을 권한 이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또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선비라도 이 선비사자와 이 선비유자는 다른 거 아시죠? 이 선비유자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금방 공자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다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자예요. 교육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선비유자들은 공자는 스승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문묘에 가보면 이 현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세사표로 되어 있어요. 공자를 부를 때 만세사표라고 합니다. 공자가 정치가가 아닙니다. 공자가 역사가가 아니에요. 교육자예요. 여기 분양할 때 보면 우리 명륜당이 뭐예요? 당이잖아요. 당. 당은 뭐예요?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당당해? 바로 이 당자 씁니다. 당 3개 쓰면 당당해요. 너 이렇게 당당해? 나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당할 수밖에. 압구정, 뭐 무슨 정자. 정자는 주로 어디에 있죠? 산에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똑 서 있잖아요. 저 어르신 아주 그냥 정정해. 그게 뭐예요? 정자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축성루, 누는 뭐예요? 원래가 노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아픈 역사가 있으니까, 농계와 농계 어린 스토리가 있으니까 축성루가 슬픈 곳이고, 그렇지만 원래는 노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잔치하고. 누는 위가 터져 있어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당처럼 문이 없어요. 그래서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이런 데 보기 좋게 다 돼 있잖아요. 촉성루, 저기 전라북도 남원 광활루, 추장이 놀던 광활루. 그러면 각은 뭡니까? 뭐 누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는 터져 있는 데고 루는 밑에도 터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음식하는 애들도 막 구경 다 하죠. 각은 뭐예요? 삼성각 무슨 중화요리집 아닙니다. 각은 뭐냐? 밑에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관을 하는 거, 책을 보관하는 거, 규장각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이야기할 때 다 다릅니다. 선비들은 뭡니까? 당당하죠. 교육을 받은 곳이니까. 그 교육을 받은 강의실이 뭐예요? 명륜당. 중국은 명덕당. 일본은 우리 거 받아가서 논어에 군자회덕, 소인회토. 소인은 재산 불릴 것만 생각하고 군자는 덕을 품을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속도로 오면 회덕 인터체인지, 거기 회덕이란 마을이 있어요. 충청남도 대전 근처에. 그래서 회덕당. 그래서 우리는 명륜당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유자들은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들은 뭐냐?
이건 행정가들, 행정가, 관료들. 변호사 하면 변호사 할 때 사자는 뭘 쓸까요? 말 잘할 변자, 보호할 자. 말을 잘해서 보호해주는 그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변호사. 회계사, 남들 세금 적게 해주는 사람. 이거죠. 이 사람들은 돈 없으면 일 안 해요. 돈 없어도 일해야 돼요. 옛날에 돈 없어도 남들 병 걸렸을 때 고쳐주잖아요. 그 의사는 뭐예요? 병 고칠 의사는 이게 아니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또 사이드로 여러분들 그 문헌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의사 중에서 제일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화타라고 하죠. 화타는 의사 중에서 제일 실력 없는 의사가 화타입니다. 중국에서 이 나라가 화타를 그 군주가 제후가 왕이 불렀습니다. 야, 너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면서 그래서 화타 하면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면서 그러니까 이 화타가 뭐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문헌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닙니다. 저희는 제 위로 형이 하나 있고 그 위로 또 형이 하나 있어서 저희는 삼형제인데요. 제일 큰 형은 사람이 건강할 때 병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알고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큰형한테 간 사람은 아예 병 없이 건강하게 삽니다. 우리 둘째 형은요, 병이 왔을 때 그 초창기에 그걸 잡아주는 약을 지어줘요. 그래서 병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없어져서 아주 건강하게 살죠. 그럼 너는 뭐냐? 저요? 이미 병이 완전히 더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을 제가 칼로 찢고 고름을 짜고 빼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몇 개월 살려주는 거예요. 저요? 우리 작은 형, 큰 형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유나라 왕이 그래, 너가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너가 제일 병을 잘 고친다. 그 한마디에 화타가 제일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되었지. 사실은 화타가 형들이 병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진맥 찍고 뭐 얼굴 보고 이렇게 다 고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화타가 제일 병을 잘 고쳤다는 것은 병이 들어오는 이후에 진료와 처방을 했기 때문에 잘 고친 거고요. 그래서 한나라 때 이제 이 선비들이 이 관료들하고 다르니까 우린 돈 없어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똑똑한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통하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는 천자, 제후, 귀족, 대부, 서인, 백성이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봐서 9급, 7급 공무원부터 가잖아요. 지금도. 이 사가 나중에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제 과거 시험 제도가 들어오면서 나 아버지 귀족 아닌데 고려시대 때는 귀족이어야만 아들도 귀족인데 아니야. 귀족 아니어도 공무원 과거 시험 보면 너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로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바로 사대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 귀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대부라고 불러요. 본래는 귀족 출신, 혈통이 좋은 집안은 아니지만 학업을 해서 향교 서원에서 공부하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3년마다 있는 과거 시험에 들어가서 합격하고 그래서 귀족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학단을 만들고 그래서 사대부가 엄청 파워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한나라가 이 사대부의 영향으로 공자의 영향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400년 동안 왕조를 지속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나라도 이제 망하고 수나라, 당나라, 우리나라 뭐 쳐들어왔던 유명한 당나라 있죠. 나당연합군도 설치. 이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송나라가 들어섰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여기 있는 걸 좀 요약하면 요게 요 분이 이제
요분이 이제 주자 선생님의 초상이에요. 초상.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화쟁이라고 그래서 여기 뭐 그림 그리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한데 개구장이 이렇게 한 좀 천대하는 표현으로 화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화백들을 데려다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조선에서도 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정말 두고두고 명언입니다. 우리나라에 변씨자가 있었습니다. 변씨자. 변씨의 그냥 하대하는 표현으로 변씨의 자식이라 그래서 이름도 그냥 변씨자라고 불렀어요. 맨 처음에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산수화를 그리니까 자기가 그려놓고도 보니까 다들 잘 그려 산수화를. 그래서 나는 다른 걸 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양이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서 고양이 전문가가 됩니다. 사람들이 양반 귀족 고관대작들이 변씨자도 약간 말이 어눌했거든요. 말 못하고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변씨자 나오면 하인들 시켜가지고 노비 시켜가지고 바로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놓고 뭘 하느냐? 야, 내 얼굴 잘 한번 그려봐. 내 우리 가족들 좀 쫙 그려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잘 그랬어. 병오년 몇월 몇월 병오년 몇월 정사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 그게 뭐예요? 자기 얼음에 자기가 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쓰는 게 자화자찬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이런 그 그림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그 얼굴을 이제 추정하는 거죠. 이 주자 선생님이 뭘 하느냐? 물론 이제 송나라 때 주자 이전에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북송에 송나라 때 5명의 엄청난 학자들이에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공자맹자 너무 순수하셨다. 성상근 습상원, 효제충신, 하필왈 이익고, 여규인의이다. 맹자 사단지심, 측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런 걸로 사람들 교육만 시키고 그게 나라가 강해졌겠어? 그러니까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당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는 이제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효제충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 학자들이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어떻게 나왔지? 고양이는 뭐 하는 애들이지? 고양이의 역할은 뭐지? 쥐를 잡는 게 역할이야? 인간한테 기쁨을 주는 게 역할이야? 개의 역할은 뭐지? 집을 잘 지키는 게 개의 역할이야? 우리 인간한테 먹이 옛날에는 보신탕 먹었습니다. 인간한테 개고기를 주는 게 지의 역할이야? 아니면 애완견처럼 살랑살랑 하는 거야? 여자의 역할은 뭐지? 선생님의 역할은 뭐지? 이게 바로 뭐냐? 좀 어려운 말로 소이연. 소이연. 그렇게 되는 까닭인 바. 이건 까닭입니다. 까닭. 써있자. 한문에서 가장 어려운 게 써있자예요. 써있자. 한문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술 먹고 갈지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글자죠. 소이연은 뭐냐? 그렇게 되는 까닭인 바가 뭐냐?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이거는 뭐냐? 개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게 바로 이 송나라 때 학자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만물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치라고 하죠. 이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치 이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나는 어디에서 나왔지? 나는 왜 나왔지? 하다가 그러면 좋아. 나 나왔다고 해. 고양이, 개, 고양이 나왔다고 해. 사람 나왔다고 해. 여자, 딸, 아들 다 나왔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바. 이건 뭐예요? 소당연이죠. 이거는 존재에서 이제 뭐예요? 당위의 법칙이 됩니다. 당위의 법칙. 당위라는 건 뭐예요? 마땅할 당자에다가 할 유자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 역할.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노비이기 때문에 노비라는 존재로서 마땅히 노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돼.
공무원은 나라를 움직이는 일꾼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존재와 당위의 법칙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학이 너무 쉬웠던 유학이 엉덩이 두드리면서 효제 충신해? 남편으로서 잘해? 아내로서 잘해? 이렇게 했다가 너는 말이야 아내로서 역할을 잃었어. 너는 말이야 나라의 군주로서 역할을 잃었어. 이렇게 되는 거 어때요? 더 무서워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해지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규정이 생겼으니까.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주의 선생님이고요. 이 주의 선생님이 그러면 자기가 만들었어 이거를? 어디에서 만들지? 이런 존재의 이유, 당위의 법칙,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걸 어디에서 시작하지? 그게 있었네. 옛날에 공자시대 때 있었던 삼경이 있었네.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공자시대 때 공자의 말을 기록한 논어, 말씀어자를 논했다. 그리고 논어잖아요. 논어라는 책이 있었네. 맹자 글도 있었네. 얘기도 있었네. 거기서 주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물될 주자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옛날에 한나라 때는 이 글자는 옛날에 이 글자는 집사자인데 이거는 버릴 사자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훈구학이거든요. 옛날에 한자가 몇 자 없었으니까. 맨 처음에 한나라 때 만들어진 한자가 만자도 안 됐습니다. 8393자예요. 근데 지금 그 8393자에서도 뜻이 같고 버리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자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훈구학이었다면 송나라 때 와서는 사자와 버릴 사자를 이제 구분하면서 버릴 사자는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뜻을 확대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자가 옛날에 있었던 책들에다가 주석을 내는 거죠. 이게 물될 주자 아닙니까? 주인 주자에다가 삼수변 붙인 거. 물이 고였는데 이쪽에다 틀면 물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많은 물될 주자의 주석들을 모아놨다 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집주라고 그럽니다. 모을집자. 나무 위에 새들이 있잖아요. 새주자. 새들이 막 모이는 것처럼 이 모든 주석을 모아놨다. 그래서 이 주자가 옛날 공자 맹자 시대 때 있던 책들에 주석을 모아서 왜 너는 그런 존재, 너는 어떤 존재고 너는 마땅히 이 역할을 해야 돼. 그걸 이제 심어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주자가 만들어서 이 책을 하나의 이 표본으로 삼아요. 그 책이 뭐냐? 우리는 포클래식 사서라고 하고 이 사서에다가 해석을 모아놔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네, 집주라고 하잖아요. 이 집주가 뭐냐? 돈도 없고 백도 없어? 너 그러면 너 자신부터 바르게 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 공무원 시험 어디서 나와? 사서 집주에서 나와. 그래서 이 사서 집주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관료로 등단합니다. 공무원이 돼요. 사서 집주를 한 사람이 대학에서 이제 교수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학맥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주희가 주자가 되고 주자가 학문이 돼서 주자학이 되었고 우리나라 고려 말에 안양이라는 분이 이 주자의 초상하고 주자 집주의 책을 가지고 와서 소수서원에서부터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고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귀족 사회에서 공부하는 지식인의 사회로 넘어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자학자가 되어서 이 학문을 자기의 성공시대로 이끄는 하나의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마침 인쇄술과 종이가 발달되기 시작해서 절찬리의 책이 팔려서 베스트셀러에 머물지 않고 스테디셀러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지금도 주자집주는 12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도 보고 있잖아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읽히고 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출현합니다. 그 단점은 제가 10분 후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시작하죠. 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러면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쪽 북쪽에 수원장교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역시 진주장교의 이 학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 김상민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감명을 받았네요. 여기에 이번 글은 제가 앞부분은 좀 존댓말로 써놨어요. 경어로.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제 강의에 화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물론 오타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냥 여기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김상민 선생님이 딱 그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 사람을 언급하면은 이 육시라는 사람을 언급하면 주의의 가치는 발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자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놈 완전 반주자학자네? 라고 덮어 씌우실까봐 제가 살짝 피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기왕 나온 김에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송나라가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몽골이죠, 몽골. 이 송나라가 오랑캐 거란족 글단족이죠. 거란족 침략으로 인해서 망해요. 그래서 첫 번째 송나라는 북송이라고 그러고 수도가 북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개봉으로 이 사람은 이제 남송이 됩니다. 그래서 북송, 남송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남송 시대에 누가 나왔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북송 시대 때 나온 사람 누구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렴계라고? 염계 주도니, 애련설 쓰고, 예, 주도니. 그 다음에 소강절이라고, 소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1,000원짜리 화폐 누굽니까? 퇴계 이황이잖아요? 퇴계 이황하고 5,000원짜리 화폐 율곡 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퇴계가 더 엄청난 학자잖아요. 율곡에 비해서. 근데 율곡은 대감의 그 관을 쓰고 있는데 퇴계서는 뭐 쓰고 있어요? 애들 돌잔치 할 때 쓰는 검정고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교토대학에 오구라 기조라는 교수가 있어요. 야, 너 한국에서 뭐 대학에서 교수라면서 유학 전공해서 그래. 우리가 너네 일본에 유학을 전파했던 우리 조선이야. 너네 통경대학에 퇴계학 전공도 있잖아. 유학 전공, 한국 유학 전공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목에 기부소를 딱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교수가 하는 소리가 야, 근데 왜 한국의 한국의 주의라고 불리는 퇴계 너네 이황 선생은 화폐도 그려져 있는데 왜 그 어린 동자승들이 쓰는 너네 불교 싫어한다면서 유교가 근데 어린 동자승이 쓰고 있는 돌잔치 애들 돌잔치 하는 그거나 쓰고 있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소홍도 그 돌잔치 때 쓰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주자도 이 남송 때 이건 북송 때 사람이거든요. 남송 때 주자도 그걸 한번 썼다가 엄청 혼나요. 퇴계가 쓴 그거는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겸인데 그 제자가 중국 갔다가 그것을 선물해 줬어요. 선물해 줬더니 그걸 한번 입어본 거예요. 써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 그걸 혼내고 그 다음에 장횡거라고 있습니다. 횡거 장제. 그 다음에 정명도. 우리나라는 나라정자나 고물의 정자로만 쓰지만 이 과정정자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명도, 정호. 그 다음에 정이천.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북송의 오자라고 그럽니다. 5명. 북송 5인. 이 사람들이 학문을 엄청 키워놨어요. 이 사람들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집대성한 사람이 이 남송대 주의입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주의는 여기 형은 정호고요. 여기 동생은 정이에요. 예, 제가 왜 이 사람을 언급하느냐? 주자학과 양명학의 분기점은 사실 이 형제들부터 시작돼요. 이 형제들이 정호는 어떤 형제냐? 그냥 그렇게 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의는 어떤 사람이냐? 현미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세할 미자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현미경이. 그냥 세포 하나까지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자는 누구 걸 받았냐? 대범한 정호 걸 안 받고 아주 꼼꼼한 정의 걸 받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스승은 이정자, 두 사람의 이정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동생 정의천의 학문을 받아요. 자, 그러면 남송 때 주의가 막 이렇게 커졌잖아요. 사서에다가 주석 막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외워 이렇게 했는데 이때 누가 나오느냐? 김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육시가 나옵니다. 이 육시 오영제가 나와요. 북송에 오자가 있었다면, 북송에 5명이 있었다면 육시 오영제가 있어요. 육시 오영제가 어디서 만나느냐? 야, 너 그렇게 너가 뭔데 성인의 말씀을 너가 주석을 내고 이것만 옳고 이것만 다른 건 다 틀렸다고 말해? 너가 뭔데? 그래서 육시 형제가 이 주위의 제자이자 친구라고도 불리지는 여조겸한테, 성이 여씨입니다. 여조겸한테, 야, 학술대회, 큰 장소에서 한번 토론 한번 해봐. 대토론 한번, 뭐죠?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여조겸한테 주선하라니까 여조겸이 자기 스승이자 친구한테 주위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거 해도 돼? 그래. 하자. 그래서 모인 곳이 어디냐? 제3의 장소. 주자의 학당도 아니고, 육시들의 학당도 아니고, 서원도 아니고, 그럼 어디겠어요? 그럼 절에서 만나지. 그래서 그 절 이름이 뭐냐? 거의들이 노는 호숫가에 졌다 해서 아호사예요. 거의 하자에다가 호수 호자에. 엄청 커요. 세미나를 하는, 이제 저기 토론을 하자고 끝장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 첫 번째 토론장에 가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자는 제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 사서집주로 과거에 등록해서 공무원 된 사람, 학자들, 선생님들 엄청 많잖아요. 가보니까 수백 명이 와 있어요, 아우사에. 여기 앞에 토론장에는 주자 딱 한 사람 앉아있고. 근데 이 육시 형제 중에서 맏형이 누구냐? 호가 상산이에요. 코끼리 상자, 매산자. 이름은 구연입니다, 육구연. 육지 오형제는 이 상산, 큰형이 육상산이 딱 가봤더니, 아우사에 가봤더니, 웬 사람이 이렇게 많어? 중도 없는데, 이 절간에 웬 선비들이 이렇게 많어? 봤더니, 주자의 학단들이 다 와 있네. 근데 육시는 와가지고 약간 쫄 수밖에 없죠? 쫄 수밖에 없는데, 오형제니까 4명 형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요. 너 왜 이 글자 고쳤어? 야, 이 글자는 아마 잘못된 글자 같아. 다른 거 찾아봐도 이건 이따 나옵니다. 새로운 실자로 바꿔야 돼. 주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학문이란 것은 어떻게 이치부터 해? 어떻게 책부터 공부하니? 야, 부모가 덥다고 그러는데 더울 때 어떻게 하지? 너 가서 효경책 보고 가서 공부할 거야? 너 논어책 보고 가서 효도할 거야? 부모가 덥다고 하면 자식이면 그 자리에서 막 부채 붙여드리고 찬물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런 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존덕성이라고 그래요. 육상사는 인간의 마음부터 잘해야지. 그거 언제 효경, 명심보감, 효경, 논어, 맹자 다 배우고 부모한테 효도할 거야. 너 나라가 망하면 손자병 가서 그거 공부하고 가서 무기 들고 싸울 거야? 나라 망하면 내가 가서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주자가 아니, 효도를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시작하는 그건 나중에 가서 후회해. 이치를 딱딱 따져봐야지. 이걸 도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공자가 했던 말이에요. 존덕성이 도문학. 자, 마음이 급하니까 존덕성이 묻고 배워서 하는 도문학.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덕성을 높인다. 학문, 문학을 이끌어간다. 배워서 물어가서 간다. 요게 이 말릴리자예요. 원래 문헌에는
예기 대학 문헌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덕성을 높이는 거, 어머니 더워하시는데 부채질부터 해드리는 게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야, 그 효도가 그것부터 시작해? 아니야, 용돈도 드려야 되고 소고기도 사드려야 하고 뭣도 해드려야 하고 일도 해드려야 하고 이게 먼저야. 요거와 도문학과 존덕성이 싸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육상사는 이쪽이죠. 육상사는, 야, 공자께서 말일자를 내렸는데 하필이면은 이 존덕성을 왜 먼저 냈겠냐.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덕성을 도해야 된다. 그래서 존덕성을 높여야 된다. 육상산이 있다. 이렇게 말. 아니야. 주자가 말하기를, 아니야. 이 말릴자는 이거 하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거 이면서 이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 야, 그러면 이걸로 가보자. 주돈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태극도설에 태극이 무극, 무극이 태극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극이 태극이에요. 무극이 먼저야, 태극이 먼저야. 주령계가 이야기한 건 무극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무극이 태극이에요. 무극은 도가에 가까워요. 없을무자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극, 태극. 태극은 우리 육아에 가까워요. 태극기잖아요. 우리나라 국기. 자, 무극, 주자가 말합니다. 너 도가야? 너 노장이야? 우리 육아야. 주령계도 이야기할 때 무극이 태극은 무극이면서 태극이지 무극이고 나서 태극인 거 아니야. 어때요? 말싸움 같지만 그 근본 본질을 따지는 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존덕성이 도문학 가지고 1차 논쟁을 했는데 승자가 누굴까요? 육시형제가, 이 육구연이가 KO승을 거둡니다. 주자가 졌어요. 문헌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데 주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제자들 뭐 100명이 와 있어도. 그래서 여조겸이가 오늘은 이걸로 끝내자. 2차 논쟁을 합니다. 다음 날짜에 또 와서 또 해요. 또 이번엔 다른 주제로 이 육구연 논쟁을 아오사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논쟁을 5번 했는데 거의 4승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은 육시가 이겨요. 육시가 이기는데 이게 없어. 지원군이 없어. 이미 사서 집주 주자가 쓴 책으로 다 관료가 됐고 주자에게 다 제자들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자가, 저는 그래서 주자 선생님이 대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주장해오던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약간 꿀려도 나 자존심, 내가 맞아 이렇게 했을 텐데 주자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자 만년 정론, 만자는 만시지탄할 때 늦을 만자입니다. 주자 선생이 만년에 가서 정론을 하나 씁니다. 정론이 뭐냐?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정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식? 메뉴판에 정식 있잖아요. 그 정식이 바를 정자가 아닙니다. 주자가 만년에 가서 내가 올바른 이론을 내세운다 이게 아니고요. 주자가 만년에 가서 야, 이렇게 정하자 이야기하자. 존덕성이 도문학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야, 이거 심성 인심도심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거 인심유미 도심유미 이렇게 도심 인심유의 도심유미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주자가 이거 만년 정론을 했는데 혹자들은 이제 먼 훗날 이 성리학을 공부한 혹자들은 주자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진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자가 이 주자 만년 정론을 내세우면서부터 오히려 더 큰 스승이 됐죠. 사기에서도 사기열전에서도 보면 예항이가 조양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조양자를 죽이려고 할 때 조양자가 첫 번째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끝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항을 살려주는 그 아량 때문에, 아량 덕분에 오히려 더 존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자가 주자 만년 정론을 썼고 아주 명쾌하게 이거는 육상산의 학문이고 이거는
나의 학문이고 이거를 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저렇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정이천은 주자로 연결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저 육상산은 정이천의 형에 의해서 학문이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 이 정이천, 정명도, 명도 정호, 이천 정이, 이 명도와 이천이 술집에 형제가 둘이 가면 이 정명도는 야 한잔하자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근데 정이천이 형 돈이 있어? 나 돈 10,000원밖에 없는데. 야 외상으로 하면 되지. 야 우리 가서 먹어. 이렇게 정명도예요. 형. 정이천은 뭐냐? 형 10,000원밖에 없어. 다음에 가. 그럼 우리 딱 10,000원어치만 먹자. 9,900원어치만 먹자. 이게 정이천이에요. 어때요? 성품이 다르죠?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잖아요. 삼봉 정도전과 누구예요? 정몽주가 나이가 한 3살 정도 유예예요. 호영무채였습니다. 근데 둘이 서로를 비방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삼봉 정도전은 막 일필휘지 글씨도 막 엄청나요. 초서로 막 쓰고 결국은 자기가 쓴 글씨도 자기가 못 알아봐요. 너무나 막 불에 막 넘치는. 근데 정명도 봉은 정몽주의 글씨는 그냥 거의 컴퓨터 글씨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까 아주 뚜박뚜박. 이게 바로 이 인품이 글자체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서예를 이렇게 배우는 것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정서, 이 마음을 수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명도가 육상산한테 갔고 그 육상산의 학문이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양명 왕수인의 학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양명 왕수인은 그러면 누구냐? 이 송이 망하고 나서요. 이미 송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과거 시험으로 엄청난 학문이 이어졌잖아요. 여기 제가 왜 몽골을 썼느냐? 이 몽골이 정권을 잡아요. 천하를 징기스칸이 통일해요. 너무 많아서 역을 이야기할 때도 거리마다 이 여관을 두잖아요. 여기 뭐 원자 들어간 거 조치원, 이태원 여기 뭐 있지 않아요? 남쪽에? 사리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 원자가 들어간 건 다 여관 있고 터미널이에요. 주막 있고 술집이 휴게소예요. 휴게소. 원자 들어가는 건 몽골이 나라를 세웠는데 야 우리는 전쟁만 할게. 너네들이 좀 써와. 통치는 주자학자들이 해. 근데 몽골 애들은 물론 글씨하는 학자도 있지만 뭐 좀 알려주면 지식인들이 뭐 좀 알려주고 뭐 자문을 좀 해주면 졸아요. 졸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해오다가 오늘은 안 해왔잖아요. 일부러 안 해왔는데 그걸 우리 파워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몽골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 그림으로 하니까 재밌고 그래서 이제 도와 도설이 막 유명해집니다. 공자가 누구야? 뭐 오륜행실도 보면서 막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여러분 이게 참이죠? 여기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중국의 한족들은 그러니까 송나라 한족이 세웠어요. 이건 이민족이 세웠어요. 명나라는 한족이 세웠어요. 청나라는 이민족이 세웠죠. 중국의 왕조는 한족이 세웠다. 이민족이 반란. 한족이 세웠다. 이민족이 반란. 이렇게 시소게임을 합니다. 시소게임 하는데 이 원래가 역이에요. 우리도 기차역 가보면 지금도 역이라고 하잖아요. KTX 역. 여기 진주 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역참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에 가볼 필요도 없어요. 중국은 당연히 참이라고 쓰고 우리도 서울역 가보면 제가 서울역 사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하철역이. 근데 뭐라고 읽어요? 서울 참이라고 쓰고 서울역이라고 있잖아요. 모순이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애들이 왜 이 참자를 강조했느냐? 참은 몽고 애들이 세웠는데 너무 광활한 땅을 차지해서 이 참이 현판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서역에도 참이 있고 저기 러시아 가까이 갔는데도 참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가 우리 땅이었어. 우리 몽고의 땅이었어. 우리 중국의 땅이었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참이라고 썼다가 명나라가 들었으니까 다시 역으로 바꾸라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역삼역, 뭐 역촌역 이렇게 서울에도 역이 들어가 있는 지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에이 같이 써. 역참이라고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서울 참이라고 하고 서울역이라고 읽어요. 우리는 한족 것도 받고 몽고족 것도 받고.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이 참이란 건 참과 참이 있어요. 여관과 여관 사이,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 이게 30리 거리예요. 30리. 엄청 멀죠? 걸어서 30리면 하여간 생각해 보세요. 이 평지도 아니고 막 꾸불꾸불 30리인데 이 30리, 이 참과 참 사이가 이걸 한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동안 안 왔어. 그러면 30리 동안 안 올 거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재는 한참이 아니라 원래는 거리를 재는 단위였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참을 쓰면서도 말은 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몽고 이 원나라도 주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놨죠. 교조주의화 돼가는 거예요. 교조주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사상 및 종교의 이론과 교의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맹신은 뭡니까? 맹자는 뭐예요? 눈목자 위에다가 망할 망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어. 뭔가 생각하고 왜 그러지? 왜 주자의 학문이 맞지? 왜 주자의 학문은 이거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눈 감고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마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신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고 그러면 아니야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 아유 할아버지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하면 다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맹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맹신이에요.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주자학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원성을 경시해요. 경험이나 세상이 바뀌고 있는 흐름을 무시해. 옛날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유교가 그렇게 좋았어?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각주구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아시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금을 떨어뜨렸는데 바보 녀석이 거기에 배에다가 여기가 금 떨어진 자국이라고 배에다 표시해놨는데 정박하고 나서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금 찾으면 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휘황찬란했어도 지금 시대에 핸드폰이 나오고 기계가 이야기하고 기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 종교화되는 거. 몽고 때 송나라 때 그 이전부터 이 원나라 이 징기스칸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이미 다 교조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주자 이야기는 공자보다 더한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자에 반대되는 게 이단이 됐어요. 제가 왜 양명학을 이단 사문난적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 사문난적 정통과 이단이라고 할 때는 정통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통의 기준은 뭐예요? 공자맹자지 주자가 아니거든요. 주자가 기준입니까? 공자맹자가 기준이죠? 그런데 이미 이때는 극단주의적으로 일존주의가 돼버렸어. 그래서 주자학이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억지 춘향이야. 여기서도 또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교사들 앞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억지 춘향이라고 하는데 그 춘향이가 얼마나 이쁘면 억지라고 그래. 제가 말이 안 돼. 손이 떨리더라고요. 억지 춘향일 때 그 춘향이 향단이 이야기 아닙니다. 봄춘자에다가 변양자, 춘양이에요. 여기 봉화에 가보면 춘향목이 잘하시네. 춘향목이 엄청 유명한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 값이 너무 비싸니까 소나무 그 어린 묘목 갖다가 파는데 이거 춘향목이야. 봉화에 나온 춘향목이야.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억지 춘향이 돼버렸지. 무슨 향단이가 있고 이도령이 있어서 억지 춘향입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분통이다, 분통이. 그래서 국회의원들 가면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개판 5분 전 이야기했더니, 그게 그런 뜻이요? 이거 말이 안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 춘향이라고 하니까 춘향이 어디 얼마나 이쁘냐고 그래. 이때 교주화됐던 걸 누가 목도하느냐? 이 사람이 갑니다. 엄청 못생겼죠? 이게 누구냐? 양명 왕수인이에요. 이 사람이 호가 양명인데 이 양명이 육상산의 학문으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학문을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받느냐? 제가 거기 다 적어놨는데요. 시골 마을에 가도 이 사람 군인이거든요. 군인이에요. 농민반란을 진압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진압하러 가면 야 이거 나라의 정책이야. 너 안 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왕순이가 이 왕장군이 너무 피폐해. 백성들이 발톱의 때만도 못 느껴져. 나라에 탐관놀이들이 너무 많아. 이 맹신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거짓으로 주작 사서 논어집주 끼고 다니면서 나 주작자야. 그러면서 다니고 세금이나 걷고 너희는 무식한 새끼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명 왕수인이 명나라 폐하에게 서찰을 보냅니다. 저 진압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군으로서 내 장군이지만 학상국론하는 당신들의 학문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 진압 안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양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귀양가죠. 귀양을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에 가보면 중국 저기 중앙 부분, 중서부분에 귀주성이 있어요. 귀주성. 귀할 구자, 고을 주자. 귀주성이에요. 귀주성인데 그 귀주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365일 중에 300일 동안 해가 안 뜨는 곳이 있어요. 맨날 비가 오고 습하고 습한 데 있으니까 류마티스 걸리고 무슨 관절염 걸리고 막 거기로 귀주를 보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오죽하면 태양 햇빛이 귀하다고 해서 귀양이에요. 귀양. 그 귀양으로 귀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장군이 가서 그래 나는 무식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백성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해 보니까 안 돼. 나 이거 진압 못해.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이 뭐냐?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격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 적어놨네요. 어딘가에 적혀 있을 거예요. 예, 격죽을 합니다. 그 격죽이 뭐냐? 대나무를 앞에다 놓고 대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주작이 이런 거구나. 대나무에 이치가 있어. 대나무는 습한 데니까 이 귀양은 습하니까 대나무가 잘 자라네. 대나무 그 통 속에 물이 쭉쭉 빨아오르는 그 대나무의 생존 이치구나. 이게 소이연이구나. 그런데 대나무의 소당연은 뭐지? 대나무의 역할은 뭐지? 대나무 저게 자라. 이렇게 막 대나무가 많아. 근데 대나무의 역할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나무의 역할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주작이 잘못됐네. 저 대나무는 딱딱 마디가 절개가 있네. 저 대나무는 이 선비들에게, 이 상인들에게, 이 장인들에게, 이 농민들에게 딱딱 행동에 절도 있게 마디에 맞게 그때그때 때에 맞게 행동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게 대나무구나. 그래서 대나무라는 그 이치는 습한 데서 잘 자란다는 소이연을 알았는데, 존재 이유를 알았는데, 소당연은 인간 내 마음에 들어갔을 때 나도 대나무처럼 곧바르게 꼿꼿하게 자라나는 마디마다 그때그때 저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왕양명이 받아들인 엄청난 이론인 심증이라는 이치예요. 부모님? 부모 존재가 뭐야? 나를 낳아준 존재야.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뭐야? 부모 역할 뭐지?
부모 역할은 뭐야? 나 그냥 가르쳐 준 사람이야? 나 밥 먹여준 사람이야? 우리 엄마 나한테 젖 준 사람이야? 아, 나에게 관계가 됐을 때만 부모님의 소당연의 이치가 있구나. 그래서 왕양명은 만물의 본성과 이치를 논하는 주자에게 반대를 하고, 저 탁상공론하는 유정자들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반대하고, 너네들이 직접 농민한테 와서 농민의 마음이 돼봐라. 너네들이 직접 내려와서 저기 못 먹고 사는 농부의 마음이 되고 장인의 마음이 되고 상인들의 마음이 돼봐라. 그러면 너네 그렇게 통치하면 안 돼. 이거를 양명이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야 깨달음이 있어. 너가 수도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귀양에 와봐. 이 환자들 얼마나 많아. 발톱에 때만 뚫고 인정을 못 받아. 너 깨달아야 돼. 그렇게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을 강조했더니 이때 이 명나라 때 이제 이 주자학자들이 너 잘 만났다. 너는 그래서 불교야. 불교는 깨달음이잖아. 제가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번역어로는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깨달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직접 체험해 본 거예요. 이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건 도노입니다, 도노. 갑자기 물론 마음심이 있죠. 갑자기 내 마음에서 뭔가 열반의 경지로 오는 어느 순간 득도하는 열반의 경지로 가는 게 이게 불교에서 도노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석가모니 된 것 같아. 나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득도한 거고,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은요, 깨달을 각자예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왼손, 이거 오른손, 이거 주역의 효, 책이죠? 여기 머리 큰 애가 공부하는 게 배울학자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볼견자예요. 어진 사람 인자. 무릎 꿇고.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거예요. 양명학이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양명학자인데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이론 교리를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아니 세간에서 주자학자들 우리 유자들도 우리 교수님들도 나를 양명학 불자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뭐 지금 정통 이단 없지만 얘는 조선시대 때는 그랬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하고 스님이 생각하는 깨달음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 스님 하신 말씀이 그 교리를 아주 공부하신 동국대 그분이 당신 양명학자는 우리 깨달음과 달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양명학자들은 이쪽 이 같은 공자한테 맹자한테 나왔는데 주자학자들한테 치이고 스님한테 갔더니 스님한테 치이고 우리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양명학을 이렇게 밟으려고 했을까요? 조선의 유자들은. 제가 훌쩍 뛰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양명왕수인은 처음 말씀드렸던 중국은 양명왕수인이 귀양 가면서 16세기부터 이 산홍공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니까 여러분들 쟤네 못 살고 이런 걸로 아시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16세기부터 자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중국이 돈 맛을 제일 잘 알아요. 미국 가서도 어디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중국 애들한테 재산권을 주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중국에 호텔들도 있고 그러지만 얘네들은 가질 수가 없게만 중국이 돈 맛을 아는 애들이에요. 여기 중국인 없으시죠? 차이나타운도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16세기 우리는 큰 기침하면서 양반들이 이 노비들, 여자들, 상인들, 장인바치들 너는 이거나 만들어. 이러면 양반은 쓰러져도 글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야, 너 배고파? 너가 농사 지어 그러면 너 우리들 마음 알아? 깨달아 봤어?
그래서 중국은 16세기부터 자본주의에 들어가고 산업공상의 계층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장기는 뭐예요? 졸병도 있고 기마부대도 있고 선비들도 궁 안에 선비들도 있고 계급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뭐가 유행해요? 바둑이 유명해요. 바둑에 계급이 있습니까? 흑돌은 다 같은 흑돌이고 백돌은 다 같은 백돌이잖아요. 그 어때요? 중국이 지금 장기하고 중국이 바둑하고 어떤 게 더 인기가 있습니까? 사회주의니까 당연히 바둑이죠. 중국은 그래서 이미 장기판이 무너져요. 계급사회가 무너져요. 양명이 바로 그걸 이야기했죠. 세상은 바뀌고 있어. 언제까지 각주국엄 할 거야? 그때는 그 시대에 맞았겠지. 그때는 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제도화된 것도 없었고 근데 세상은 1000년이 지났어. 공자가 죽었는데 물론 이건 제가 논문 쓴 것에 불과하지만 공자의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가 있었어. 공자의 어록을 논어라고 책을 했어. 근데 공자가 인의예지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공자의 제자들은 인의예지를 제일 논어 학이편에다가 만들지 않았어. 제일 먼저 내온 건 뭐예요? 학이시습이에요. 학이시습을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배우고 그 배운 거 부모님 스승님한테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라고 시습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재는. 그거 뭐야? 그 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익히라고 한 거.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인의예지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거고 시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자 스승이 죽고 나서도 시습을 제일 먼저에다가 간판에다가 내놓은 거 아니겠냐. 그 시대에 맞는 것을 날개짓으로 해라. 오늘 언제 옛날 거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거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 남녀 7세 부동석 통합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제 손녀들도 지금 유치원 갔는데 다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시습이 바로 공자의 최고 가치고 양명이 그걸 강조했다. 왜 같은 공명의 뿔에서 나왔는데 공명에다가 정통 지준을 안 두고 주자에다가 지준을 둬서 양명학을 배척해? 두 번째는요. 양명학은 여자의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왜 미망인이라고 해? 아닐 미자, 없을 망자, 사람 미자. 아직 죽지 못한 죄인이야?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 못 죽었어?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재가도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양명학에서 뭐냐? 이업동도죠. 직종의 업도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업은 달리하지만 그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끼리 지켜나가는 도가 있다. 그래서 오사카 상인이 그래 우리 돈 벌어. 우리 글자 모른다. 나 논어 안 읽어봤어. 나 토요타? 나 그냥 재봉틀로 옷 만들면서 돈 벌어. 그런데 나도 세금 내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일조해. 이거 논어에 나오더라고. 아까 논어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가? 성상근, 습상원. 본성은 거의 비슷해. 너네들은 너네 직업에서 잘하면 되고 나는 나의 직업에서 잘하면 돼. 이게 양명학입니다. 그리고 양명학은요. 자, 세 번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 군사들이 도와줘요. 우리나라를. 전쟁 일어나면 지금도 세계에서 도와주잖아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용병이에요. 또 용병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문 선생님이 날쌘 용자 쓰고 용감할 용자 쓰고 용병이라는 훈파리 용자입니다. 돈 받고 오는 애들이에요. 고용할 때 고용할 용자입니다. 이 신방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이 명나라 이 군사들이 오는데 걔네들 돈이 모자라니까 오는 거예요. 이미 자본주의 시대라서 걔네들은 이미 자본주의 시대라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이 조선에 와요. 군사로. 그런데 걔네들 그냥 오겠어요? 걔네들 온 사람들이 상인도 있고 농민도 있고 이 선비도 있어요. 그 선비들 중에 가지고 온 책이 뭐냐? 양명의 전습록을 가지고 옵니다. 양명학 책이 전습록이거든요.
저도 책 하나 냈습니다. 전승록. 혹시 서점에서 보이면 한 권씩 사주세요. 제가 여기에 기증은 한 권 하겠습니다. 이 전승록 책을 내는데 양명이 전승록 책을 냈는데 이 명나라 때 지원군으로 온 명나라 군인들이 이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왔단 말이에요. 끼고 왔어. 끼고 와서 야 우리가 관운장 뭐 전쟁에서 한 싸우면 이기는 그 관운장 묘를 좀 세워달라. 서울에 그래서 거기에 동묘도 있습니다. 동묘에 관운장 묘도 있어. 그리고 얘는 이 사람들 보는 책이 뭐냐? 봤더니 저자 왕수인. 왕수인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군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군인의 그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왕수인 정말 이 명나라 백성들을 위한 그 대단한 생을 이거 딱 와보니까 우리나라 이 양반들 책을 이 전승록을 보니까 어때요? 기득권을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어가네. 이 기득권을 뺏어가는 거에 제일 반대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쉽지만 퇴계 이황 선생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이 조금 야속해요. 물론 훌륭한 우리나라의 주자 선생님이죠. 일본도 배우고 싶어하는. 제가 여기 진주에 갔다고 남명 조식 선생 띄우는 거 아닙니다만 남명 조식 선생은 노자 장자 아마 도가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분을 전공하지 않아서. 근데 그분은 양명학을 존중한 건 아닙니다만 양명학이란 학문 존재 자체를 인정은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학문이 다양함을 인정함 속에서 나는 우등이고 넌 열등한 거야. 짓밟는 게 아니고 야 얘네들도 있으니까 얘네들 입장도 좀 들어봐야지. 야 양명 왕순이가 그 갔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뭐 고충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지. 이게 양명학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퇴계 선생님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교육부 장관보다 더 큰 존재였을 겁니다. 왜냐? 사서 서기를 냈잖아요. 책을. 주의 사저 집주에 대한 그 주석집을 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이 유풍, 선비의 학풍을 자랑하시던 분이라 율곡도 내려가서 한 수 배우고 뭐 서간으로 뭐 학맥도 엄청나고 그 장관도 했었고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 분이 이 전승록 변을 씁니다. 이거 변. 야 똑바로 봐.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 돼. 이건 똥이야. 먹는 된장 아니야. 이분이 이걸 쓰니까 그 제자, 제전 제자, 조선 팔도, 전승록이 올라오면 사돈의 팔종까지 너 이단이야. 싸그리 삭탈관직 시켜요. 누가 양명학 책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쓴 논문에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죠. 이게 전승록입니다. 중국에서 16세기죠. 임진왜란 전부터 책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6세기 초에 전래됐는데 간행은 후반에 됩니다. 거의 100년 후에. 그럼 뭐냐? 여기 밑에 있는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요. 이 전승록, 즉 양명학을 비판하는 서적이 이렇게 많아요. 양명학을 비판하는 서적 보세요. 전승록은 조선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감히 출판사에서 간행도 못했어요. 그런데 양명학을 비판하는 이거 이단이야. 이거 이단이야. 어때요? 16세기 중반에 벌써 간행되죠. 김용재는 어떤 사람이야? 김용재가 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한 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놓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김용재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김용재는 사기꾼이고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 양명학을 공부하겠어요? 이게 조선왕조 400년, 500년을 이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간제 전우가 제 고향 전라북도 전주 출신 거기에 조선 최후의 성리학자입니다. 제 고향의 스승인데 전우 성리학 주자 공부 안 하겠습니까? 조선 최후의 성리학자 주자학자예요. 간제 전우의 제자가 누구냐? 혹시 아시는지 돌아가신 저의 은사님이신 고 최근덕 교수님이세요.
제가 최건덕 교수님을 존경 안 합니까? 아, 그분한테서 제가 사서양명을 배웠는데 존경해요. 최건덕 교수님 양명학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양명학을 인정을 안 해요.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 고향 출신 간제 전우를 제가 왜 아까 논문에 비판했는지, 제가 전북대 교수한테 야, 너 이거 봐봐. 물론 후배니까 제가 반말했습니다. 야, 너 이거 봐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너 간제학 전공하는 너 어떻게 대답할 거야? 왜 사인 안 해줬어? 그러면 우리가 그 서양으로부터 이거 지원을 더 많이 받고 빨리 일제강점기 해방도 됐을 텐데. 야, 그놈의 도통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양명학자는 뭐 대만도 못한 학문이야? 그래서 왕족이었던 이건승, 우리나라 최후의 양명학자가 정제두란 분이 강화도에서 이걸 공부하는데 조선 그 전주희 씨의 왕족들이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건승이에요. 이건승이 자기 사제를 털고 가요. 만주 벌판으로, 서간도로. 그리고 자기 육촌 동생인 이건방한테 나머지 돈을 조금 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저 외놈들한테, 저 무식한 외놈들한테, 사무라이들한테 이렇게 당한 거 못 배워서야. 세상이 이렇게 흐르고 변하고 있었는데 옛날 각주구검, 옛날 금 가지고 있었던 그것만 이렇게 표시해놓고 살았어. 학교 만들어라. 나는 간도에 가서 독립군을 만들 테니까 이 돈 가지고 군자금 가지고 갈 테니까 내 사제, 나 왕족이야. 다 털었어. 너는 여기서 학교를 만들어라. 그 학교 이름이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계몽할 계자, 밝을 명자. 계몽해서 국민을 밝게 만들어라. 경상북도에 아이러니하게도 계명대가 있대요. 거긴 기독교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양명학자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섬에 갔어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섬에 가가지고 그 계명 의숙이 있었던, 의숙이 학교입니다. 의숙이. 제가 거기 다 써놨습니다. 의숙이 학교예요. 지금은 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의숙이라고 그랬습니다. 은달아 준할 때 그걸 본받아가지고. 이 의숙의, 그 계명 의숙의 강화도에 가서 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우물터에 바가지 하나 걸려있고, 그 벽돌 몇 개 쓰러져 가는 거 있습니다. 누구는 군자금을 털고, 누구는 사제를 털어서 군자금을 가져가고, 누구는 육촌 동생은 그걸 형이 준 걸 학교를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는 옛날 거 좋다고 옛날 거에다가 옛날 거 이거 사인하면 죽으니까 도통이 끊어진다고 이걸 안 해주고. 저는 우리나라 이 유학 사상계의 흐름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제가 중국의 왕도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 제가 몇 가지 좀 써놨고요. 제가 오늘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 예상은 했습니다만 고중학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제 강의는 약간 여운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고중학자들이 또 양명학을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또 이 고중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 실학자들이죠. 실학자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2학기 때 와서 한번 강의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